준다고 할 때 그 산이라도 받고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남성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왜? 억울해. 10년 동안 너한테 헌신해줬으면 됐잖아. 억울하면 너도 바람 피우던가.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산 아래에는 움막 수준의 낡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낡은 집이요? 남성이 코웃음 쳤습니다. 아유, 그 집이요? 하하하, 그래. 그거 받아서 거기서 살면 되겠네. 여성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여성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박은하 씨가 7살 아들 은철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은철이는 작은 체구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 몸에 맞지 않게 큰 옷이 어깨에서 축 늘어져 있었죠.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은하 씨는 조문객이 올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은철이도 엄마 옆에서 작은 고개를 꾸벅꾸벅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한 명씩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은하 씨는 아들 손을 꼭 잡은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로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소리였죠. 남편 강재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화려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환한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여자는 목에 금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상가의 옷차림이 아니었죠. 빈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은하 씨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그 사람이구나. 은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철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이 손이 엄마 손 안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재훈 씨는 영정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절을 올리는 대신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합시다.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황급히 재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인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여보게, 지금이 무슨 자리인데 그런 말을. 재훈 씨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저씨가 우리 집안 사정 알아요?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은철이가 놀라서 엄마 치마폭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하얀 상복천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훈 씨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은철이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는 아이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요. 친근한 듯 보이는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자가 재훈 씨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아직 애도 데리고 다니네. 애 앞에서 쇼는 그만하지. 은하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철이를 살짝 자기 뒤로 밀어 숨겼습니다. 재훈 씨가 빈소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집안 사정도 있으니까 이제 정리 좀 해야겠네요. 조문객 한 분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재훈 씨,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장례식에서 그게 무슨. 재훈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살아야죠.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셨을 겁니다. 그 말에 여자가 낄낄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리면 안 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도 계시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재훈 씨가 직원을 쏘아봤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식인데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하는데요? 당신이 우리 집 제사라도 지낼 건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멀리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영정 사진을 다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그렇게 구두쇠처럼 사셨으면서 결국 남긴 게 뭡니까? 낡은 집 한 채하고 쓸데없는 산이나 남기고 가셨네요. 은하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빈소구석에 놓인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빨리 끝내. 여기 너무 우중충해서 숨 막혀.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화면을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빈소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은하 씨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은하 씨, 힘내요. 이런 일이. 그 순간 재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힘내요? 다들 남의 집안일 구경하러 오셨나 봐요.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네한테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아나? 재훈 씨가 코웃음 쳤습니다. 실망하셨으면 뭐 어때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은 사람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소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은철이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에 온 아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은철이에게 늘 따뜻하셨는데 아빠는 왜 저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걸까요? 재훈 씨가 빈소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돌아가시죠. 조문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은하 씨 옆을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불쌍하시지. 저런 자식을 두셨으니. 또 다른 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정말 고생이 많소. 은하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난동을 부려도 사진 속에서는 그저 조용히 웃고만 계셨습니다. 은철이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은하 씨가 고개를 숙여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은 아이 몸이 엄마 품에서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재훈 씨와 여자는 여전히 빈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재훈 씨는 다리를 꼬고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하게요. 빈소 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조문객들이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지만 빈소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만이 빈소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은하 씨는 은철이를 꼭 안은 채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은철이와 함께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든 듯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재훈 씨와 그 여자는
빈소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재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양말 신은 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울렸습니다. 은하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은하 씨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애 앞에서도 숨길 필요 없지. 재훈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하 씨가 은철이의 귀를 살짝 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말하자고 했잖아요. 은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끝났잖아. 내일이면 아버지 산에 모시고. 그 순간 여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은하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해 좀 해줘요. 우리도 참 힘들었어요. 몇 년을 숨어 다녔는데. 은하 씨가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철이를 더 꼭 안았을 뿐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나 저 여자랑 살 거야. 이제 정리할 때 됐어. 은하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은철이는요? 재훈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키워. 난 해보는 거 체질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그 말에 은하 씨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체질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내가 있어도 당신이 다 키웠잖아. 지금이랑 뭐가 다르겠어.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양육비는 기대하지 마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애가 있으면 우리 생활이 불편해요. 여자가 은철이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애 키우는 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은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태연하게 은하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요. 재훈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도 별로 없어. 집 한 채에 쓸데없는 산밖에 더 있어. 당신한테 줄 것도 없고. 여자가 낄낄 웃었습니다. 산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그거 팔면 당분간은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은철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재훈 씨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은철이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마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어색하고 짧은 손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를 만큼 어색한 동작이었죠. 은철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랑 안 살아? 재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거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철아, 너 이제 컸잖아. 엄마랑 둘이 잘 살아야지. 은철이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재훈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가요. 여기 오래 있으니까 답답해.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는 은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장지에서 보자고. 서류는 장례 끝나고 정리하면 돼. 여자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참, 집에 있는 내 물건들 버리지 말아요. 나중에 찾으러 갈 테니까. 은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그 여자 물건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철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작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안 와? 재훈 씨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재훈 씨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자꾸 뭘 물어보네. 귀찮게. 빨리 가요. 두 사람이 빈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순간 여자가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은하 씨는 의자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재훈 씨와 여자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은철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은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철이의 작은 손이 엄마 옷깃을 잡았습니다. 나 아빠한테 잘할게. 그럼 아빠 올 거야? 은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야, 은철이 잘못 없어. 하나도 없어. 은하 씨가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은하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하 씨는 은철이를 안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주로서 빈소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울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훈 씨와 여자가 완전히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만이 두 모자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은하 씨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철이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소 밖에서는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빈소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하 씨와 은철이는 그렇게 밤을 지샜습니다. 서로를 꼭 아는 채로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은하 씨는 은철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였어요. 은하 씨가 쓰던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은철이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상한 냄새나. 은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은하 씨 것이 아닌 립스틱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죠. 은하 씨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는 낯선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집에서 씻고 화장을 하고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은하 씨가 시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였겠죠. 은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화장품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집어 던지는 손길이 거칠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은하 씨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이혼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재산 분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아파트도 차도 예금도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은하 씨 이름으로 된 재산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배우자 못 없음.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은하 씨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집 지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였죠. 은하 씨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재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그 여자와 함께 오지 않았나 봅니다. 재훈 씨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류 봤어? 빨리 서명해. 나도 바쁘거든. 은하 씨가 서류를 주워들고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재훈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래 다 내 명의였잖아.
당신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은하 씨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재훈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람? 그게 바람이야? 우리 관계는 진심이야. 진심이요? 아이 아빠가 다른 여자랑 집에서 살림 차린 게 진심이라고요? 은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줬는데?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서 제가 애를 봤으니까 당신이 밖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은하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훈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하 씨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던 거였죠. 당신 아버님 병원도 제가 다 다녔어요. 당신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재산도 안 주고 아이도 안 키우겠다고요? 재훈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은하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걸 겁니다. 재훈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상간녀 소송? 당신이 결혼한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요. 재훈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변호사 비용도 없으면서 증명 못할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팔짱 끼고 온 것도 다들 봤고 우리 집에 그 여자 물건들도 여기저기 있는데요. 은하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여자 화장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다 증거예요. 사진도 찍어뒀고요. 재훈 씨 표정이 변했습니다. 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 좋잖아. 조용히요? 당신이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난동 피울 땐 조용히 하라고 안 했나요? 은하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에 있던 은철이가 문을 살짝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제가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집 절반은 제 거예요. 그리고 은하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철이 키우는 데 드는 돈도 당신이 책임져야죠. 그때 은철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 은철이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 은철이가 멈춰섰습니다. 아이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빤 왜 집에 안 와? 재훈 씨가 은하 씨를 돌아봤습니다. 은하 씨에게 말하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은하 씨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가 은철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여기 안 살아. 너는 엄마랑 살아야 해. 은철이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왜요? 아빠 어디 가요? 아빠는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돼. 너는 엄마랑 있어야지. 은철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나 잘할게. 말 잘 들을게. 재훈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철이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여보, 변호사 통해서 다시 연락하자. 그리고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철이가 뒤따라갔습니다. 아빠. 하지만 재훈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은철이가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은하 씨가 다가가 은철이를 안았습니다. 아이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와? 은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은철이가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 한 통도 없었습니다. 은하 씨는 냉장고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이혼합의서를 쥔 채로요.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 씨는 은철이 손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큰 빌딩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은철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와? 엄마 일 보러 왔어. 은철이는 잠깐만 기다리면 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기실이 나왔습니다.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접수대에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은하입니다. 예약했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하 씨는 은철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색연필과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림을 그리라고 준비해 둔 모양이었습니다. 은철아,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은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연필을 집어들고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은하 씨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책상 뒤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반대편에는 재훈 씨와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남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재훈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은하 씨는 책상 모서리에 놓인 봉투를 보았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변호사가 슬쩍 서랍 안으로 밀어넣는 게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강재훈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은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후에 산 거예요. 절반은 제 몫이에요.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강재훈 씨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의 대부분이 강재훈 씨 명의 대출과 그분 수입으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은하 씨가 끊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 키웠어요. 그것도 다 기여한 거잖아요. 재훈 씨가 비웃었습니다. 집안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은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누워 계실 때 병수발도 저 혼자 다 했어요.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병원 간호도 장례식도 전부요. 당신은 밖으로만 나돌았잖아요. 재훈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신은 한 번도 집안을 돌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준 것도 아니었고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남편이 벌어온 거잖아요. 은하 씨가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법적으로 보면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은하 씨께서 가사 노동에 기여하신 부분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명예 문제와 자금 출처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는 강재훈 씨가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은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요? 10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외도까지 했다고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이 되신 시아버님 유산이 있습니다. 시댁 뒤편 산과 산 아래 있는 낡은 집이 있습니다. 낡은 집이요? 네, 아주 오래된 작은 집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젊으셨을 때 지으신 거라고 하네요. 지금은 거의 운막 수준이고요. 재훈 씨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 그 집이요? 하하, 그래요. 그거 받아서 거기서 살면 되겠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수리하려면 돈이 꽤 들 겁니다. 그리고 산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재산세가 매년 나갑니다. 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입은 없고
세금만 나가는 땅이야. 그 정도는 알아서 낼 수 있겠지? 그거라도 가져가는 게 나을 거야. 아니면 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산이랑 움막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거라도 얼른 챙겨요. 은하 씨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공평한 분할인가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쓸모없는 산하고 무너져가는 집만 받는 게요? 변호사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법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은하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자꾸 재훈 씨 쪽으로만 유리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거라도 갖고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법정까지 가면 당신한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움막에서라도 살 수 있잖아요. 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은하 씨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을 한다고 해도 이 변호사를 상대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이기기 위해 무슨 더러운 짓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은하 씨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상과 그 집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재훈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대신 다른 건 하나도 없다. 알지? 나중에 딴말하거나 찾아와서 울고불고 행패 부리지 마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은하 씨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펜을 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쓸모없는 산과 무너져가는 집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은하 씨는 펜을 움직였습니다. 박은하.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재훈 씨도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은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 씨와 여자도 일어섰습니다. 나가는 길에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움막에서 잘 사세요. 재훈 씨가 덧붙였습니다. 넌 그거 은철이 때문에 받은 줄 알아. 은철이한테 감사하게 생각해라. 애 아니었으면 넌 국물도 없었어. 은하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은철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다가가 보니 아이는 할아버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은철아, 다 그렸어? 은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엄마, 할아버지 그렸어. 은하 씨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은철이 잘 그렸네. 가자. 은철이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산과 산 아래 낡은 집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세금만 나간다고 모두가 말하는 그것들이요. 하지만 은하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지키셨던 그 산을 이제 자기가 지키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은하 씨는 은철이를 데리고 산 아래 낡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움막이나 다름없었던 그 집을 조금씩 고쳐 살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깨진 기와를 덮고 금간 벽을 메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었죠. 하지만 집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은하 씨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할매 손맛 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혼자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은하 씨, 우리 식당에서 일해 보실래요? 주방 일 좀 거들어주고 손님 오면 서빙도 하고요. 은하 씨는 고맙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은철이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으로 먹을 밥과 반찬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시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바빴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 나가 손님을 받았습니다.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지만 물에 젖으면 또 떨어졌습니다. 은철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은철이는 가방을 던져놓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차려놓은 밥과 반찬이 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은철이는 랩을 벗기고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웠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일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은철아, 너희 아빠는 무슨 일해? 은철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어떻게 아빠 직업을 몰라? 그냥 몰라. 친구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철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밝고 제잘거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철이를 바라봤지만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은철이는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 남편으로부터는 3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은철이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은철이는 아빠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밤마다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빠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2년째부터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인 지금은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의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이고, 은하 씨 고생이 많아. 혼자 애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데 남편은 소식도 없다더라. 은하 씨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은하 씨를 아꼈습니다. 은하야, 오늘 일찍 들어가. 애가 혼자 있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어서 가. 내가 마무리할게. 할머니는 가끔 은하 씨에게 떡과 빵을 싸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은철이한테 먹여.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됐어, 됐어. 우리 손자처럼 생각하는데 뭐. 은하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반찬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가끔씩 은하 씨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들어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쓸모없다고 모두가 말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는 그 산이 있어서 왜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매일 밤 그 산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산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요. 집에 도착하면 은철이가 거실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은철아. 저녁 먹었어? 응, 엄마가 차려놓은 거 먹었어. 은하 씨가 식탁을 보니 빈 그릇이 깨끗이 씻겨져 있었습니다. 은철이가 먹고 설거지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은철이가 설거지까지 했네. 우리 아들 다 컸네. 은철이가 웃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웃음이었습니다. 은하 씨가 할머니가 싸주신 떡과 빵을 꺼냈습니다. 은철아, 이거 먹어. 식당 할머니가 주신 거야. 엄마도 같이 먹어. 그래,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떡과 빵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냥 공부했어. 친구들이랑은 잘 놀았어? 응. 대답은 짧았지만 은하 씨는 만족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고 있고 웃을 수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은철이는 방에서 잠들었고
은하 씨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3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철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러서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색 하늘에서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은하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은철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도 싸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은철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은철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엄마, 비 많이 오네. 그러게. 우산 꼭 챙겨야 해. 은철이가 밥을 먹는 동안 은하 씨는 우산을 챙겨줬습니다. 신발도 확인했습니다. 운동화가 젖으면 안 되니까 장화를 신으라고 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문자 보내. 알았지? 엄마, 나 핸드폰 없잖아. 아, 맞다. 은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사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집에 오면 바로 문 잠그고 있어. 엄마 저녁에 올게. 응, 알았어. 은철이가 가방을 메고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은하 씨는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아이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은하 씨도 우산을 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양말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벌써 나와 계셨습니다. 은하야, 왔구나. 오늘 비 때문에 손님 별로 없을 거야.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두 사람은 주방에서 오늘 쓸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파를 썰고 고기를 양념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은하 씨는 홀에 나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고 다시 나가 서빙을 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식당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할매 손맛 식당입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하 씨를 불렀습니다. 은하야, 너한테 온 전화야. 학교에서. 은하 씨가 황급히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아, 네. 어머님, 은철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은철이가 오늘 학교에 안 와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은하 씨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아침 출석 체크할 때부터 없었어요. 혹시 은철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분명히 학교 보냈는데요. 은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럼 은철이가 어디 간 걸까요? 혹시 연락 가능하세요? 핸드폰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하 씨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하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은철이가 학교에 안 갔대요. 제가 지금 가봐야 해요. 어머, 그럼 어서 가봐. 여긴 걱정하지 말고. 은하 씨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산도 챙기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철아, 은철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확인했습니다. 은철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은하 씨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 놀이터로 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네가 빗물에 젖어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은철아, 강은철, 어디 있니?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에 묻혀 멀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애들아, 혹시 우리 은철이 봤니?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오늘 학교에서도 못 봤어요. 은하 씨는 다시 뛰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 편의점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은하 씨,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혹시 우리 은철이 보셨어요? 편의점 사장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철이요? 아, 아까 오전에 여기 지나가는 거 봤는데요. 오전이요? 몇 시쯤이었어요? 8시 반쯤? 학교 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어요? 글쎄요,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봤는데. 은하 씨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뛰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은철아, 어디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다 보니 목이 쉬었습니다. 학교 쪽으로 가봤습니다. 혹시 늦게라도 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학교 앞에도 은철이는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집에 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직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신고를 받아줄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뒷산이었습니다. 은철이가 가끔 그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거기에 갔을까요? 은하 씨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늘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신발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철아, 엄마야, 은철아. 목이 쉰 목소리로 계속 불렀습니다. 빗소리와 은하 씨 목소리만이 산에 울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는 그렇게 빗속을 헤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은하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나무 껍질이 파고들었습니다. 은철아,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신발이 지늘게 푹푹 빠졌습니다. 한 번은 신발이 벗겨질 뻔했습니다. 황급히 신발을 주워 신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철이를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나무 사이로 작은 공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철아, 은하 씨가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비탈을 올랐습니다. 은철이었습니다. 아이는 큰 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무릎을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철아, 은하 씨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은하 씨는 아이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은철아, 은철아, 왜 여기 있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은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은하 씨가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철이 얼굴에도 빗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빗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아이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하루 종일 여기에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학교는 왜 안 갔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은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비 안 와서 왔어. 비 안 온다고 산에 오면 어떡해. 여기 얼마나 위험한데. 은하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다치기라도 했으면? 은철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학교에서 전화 받고 엄마 심장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아냐고?
은하 씨가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널 키우고 있잖아.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그래. 은철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생각나서 여기 오면 할아버지 만날 것 같았어요. 은하 씨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혼내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고 와야지.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왜 혼자 왔어?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히는 거니 왜? 은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그쳤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은철이가 울면서 엄마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미안해요. 은철이 손에 작은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반들반들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에 주운 돌이었겠죠. 은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없이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응. 알았어요. 은철이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 씨가 은철이 옷을 만져봤습니다. 젖어 있긴 했지만 흠뻑 젖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는 비가 별로 안 왔나 봅니다. 자, 일어나자.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야지. 은철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뺨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아이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철이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게 했습니다. 은철이는 여전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학교 가야 해. 알았지? 응. 엄마, 정말 미안해. 은하 씨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혼낸 건 내가 다칠까봐 그런 거야. 알지? 응. 근데 은철이는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 나도 모르겠어.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있을 것 같았어. 그래. 엄마도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구나. 다음번에 또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땐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랑 같이 보러 가게. 알겠지? 응, 엄마.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은하 씨는 6시에 일어나 은철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은철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은철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갈게. 그래, 우리 은철이 착하네.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은철이가 가방을 메고 나가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봤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확인했습니다. 은하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8시였습니다. 식당 출근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문득 어제 은철이가 앉아있던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곳만 비가 안 왔을까요?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은하 씨는 결심했습니다. 짧게라도 다녀와야겠다고요. 손전등을 챙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날이 밝으니 길이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은철이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땅을 살펴봤습니다. 낙엽과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손으로 낙엽을 치웠습니다. 흙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그때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평평한 돌이었습니다. 은하 씨가 더 많이 흙을 걷어냈습니다. 사각형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잡이처럼 보였습니다. 은하 씨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걸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식당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낙엽으로 다시 덮고 주변 나무에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자꾸 그 사각형 돌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철이와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하신 말씀이요. 산은 꼭 지켜야 한다. 절대로 팔지 마라. 치매가 있으셨던 시아버지의 말씀이라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고 흘러넘겼습니다. 이 산에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은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산에 뭔가 있다는 걸요. 아버님, 제가 찾은 게 그거 맞나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웃고만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시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뭔가가 있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하 씨는 그날 산에서 봤던 그 자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곳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나던 산속 그 장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은하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은 식당이 쉬는 날이었고 은철이는 친구 집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은철아, 엄마가 잠깐 볼일 보고 올게. 친구네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응, 엄마. 어디가? 응, 잠깐 어디 좀 다녀올 곳이 있어. 은하 씨는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은하 씨가 표시해둔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낙엽을 걷어냈습니다. 사각형 돌면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손잡이도 보였습니다. 은하 씨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움직였습니다. 뿌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돌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무거웠지만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은하 씨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을 아래로 비췄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좁은 돌계단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10계단쯤 내려가니 평평한 바닥이 나왔습니다.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췄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은하 씨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하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이 뻑뻑했습니다. 힘을 주어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안에 오래된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은하 씨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한지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상태는 좋았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다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엔 도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천을 벗기니 하얀색 백자가 드러났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한 색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은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족자가 말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금 펼쳐보니 그림이 그려진 비단이었습니다. 산수화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려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이걸 지키신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벽 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붓글씨로 쓰인 글자들이었습니다. 1950년 6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 씨가 가까이 다가가 읽어봤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숨깁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킬 것입니다. 후손을 위해 보존합니다. 시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은하 씨가 울먹이며 벽에 글을 쓰다듬었습니다. 70년도 더 전에 쓰신 글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직접 쓰신 거였죠. 이걸 지키신 거구나. 평생을. 은하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자들을, 물건들을, 벽에 붙은 글을 모두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계속 찍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역사학과 교수님들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한 분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은하 씨는 교수님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교수님이 마을로 오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은발에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하 씨. 전화로 말씀하신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산을 올랐습니다. 공터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이 계단을 내려가 지하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상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책들은 조선시대 고서입니다. 도자기도 고려시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은 건 정말 드물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에 기증을 해야 하나요? 은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평가해야겠지만 이 정도 규모와 상태라면 전체 가치가 20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네, 200억이요? 은하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일단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엔 문화재청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으니 그곳에 연락해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지금 박은하 씨의 경우 발견된 유물이 가문의 전래품이거나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유물의 발견에 해당되니 기증이 아니라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저는 박은하 씨는 토지 소유자이자 발견자시니까 감정가의 최대 50%까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평가 후에 결정되겠지만요. 은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억의 50%라면 100억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은하 씨는 너무나 놀라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은하 씨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은철아, 할아버지가 지키신 게 뭔지 알아? 뭔데? 아주 귀한 옛날 물건들이야.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숨겨서 지키신 거래. 은철이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해? 은하 씨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나라가 지켜줄 거야. 박물관에 가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될 거고 할아버지가 지킨 거니까 좋은 일이네. 은하 씨가 은철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은철아. 엄마가 그걸 찾을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내 덕분? 응. 내가 그날 비 피하러 그곳에 갔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곳을 알게 된 거야. 은철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은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날 은철이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 엄마한테 알려주시려고. 은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거야.
은하 씨는 매일 밤 시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들이 산에 올라가 유물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럿 와서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신문 기자들도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 중 숨겨진 문화재 발견. 보존 상태 양호한 고려조선시대 유물대거 출토.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은하 내 집 뒷산에서 대단한 거 나왔대. 전쟁 때 숨겨둔 보물이라던데. 시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거래. 한 달 후 정식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은하 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나왔나요? 놀라지 마세요. 500억입니다. 500억, 허허. 정말 대단해요. 은하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500억요? 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일부 유물들이 국보급으로 평가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받는 건 250억 원입니다. 토지 소유자이자 발견자이시니 50% 받으시는 겁니다. 세금 제외하고요. 전화를 끊고 은하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0억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발견자에게 250억 원 보상금 지급 예정.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쓰러워하던 눈빛이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하 씨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직 보상금을 받지 않았고 받는다 해도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전 남편 재훈 씨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은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 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박은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은하 씨가 놀라며 앞치마를 벗고 홀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훈 씨가 빈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야, 나 돈 좀 줘봐. 뉴스 봤어. 500억이라며? 은하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그게 내 아버지가 지킨 거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몫이 있는 거야. 절반은 내 거라고. 은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산은 이혼할 때 제가 받았어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당신 거 아니에요. 재훈 씨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버지 유산인데 왜 내가 다 가져가. 그때 당신이 쓸모없다고 한 거 잊었어요? 세금만 나간다고 비웃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재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50억이야. 절반만 줘도 125억이잖아. 그것도 못 줘? 내가 다 달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반만 달라는 거 아냐?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놀라 나왔습니다. 여보게, 여기서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게. 재훈 씨가 할머니를 쏘아봤습니다. 이 할망구는 뭐야?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은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빨리 여기서 나가. 남의 일터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요. 당신한테 줄 돈은 없으니까. 일터? 이런 데서 설거지나 하는 게 어디서. 그리고 없어? 250억이나 받으면서 없어?
재훈 씨가 비웃었습니다. 상간녀랑 좋다고 밀어내고 3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보낸 사람이 무슨 얼굴로 양심도 없지. 은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 유산이야. 법적으로 내 권리가 있어. 없어요. 이혼할 때 다 정리됐어요. 산은 제 거고 거기서 나온 건 당연히 제 거예요. 아, 재훈 씨가 은하 씨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나요. 왜 이래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한테 돈을 줘야지.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재훈 씨가 은하 씨를 밀쳤습니다. 은하 씨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뒤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엄마. 식당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엄마 일터에 들렀던 겁니다. 은철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재훈 씨가 은철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자식이 비켜 임마. 이건 어른들 일이야. 안 돼. 엄마 때리면 안 돼. 은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엄마를 가렸습니다. 재훈 씨가 화를 내며 테이블을 집어들었습니다. 다 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250억을 혼자 가지려고 해. 테이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테이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훈 씨가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의자가 벽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접시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그릇도 반찬 그릇도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음식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강재훈 씨, 정신 차려요. 은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반찬통들을 꺼내 던졌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웬 남자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는 할머니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철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무서워. 은하 씨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재훈 씨가 마지막으로 진열장을 발로 찼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놀라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손들어. 경찰관이 재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훈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현장에서 기물 파손하고 폭행한 거 다 봤습니다. 따라오세요. 경찰관이 재훈 씨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 놓으라고. 내가 뭘 했다고. 난 그냥 전현한테 돈만 받으러 온 거라고. 재훈 씨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차가 떠났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깨진 그릇, 쏟아진 음식, 부러진 가구들만 남았습니다. 은하 씨는 은철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철이가 물었습니다. 은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은하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할머니. 괜찮아요. 은하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난장판이 된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할머니가 은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저런 놈하고 어찌 10년을 같이 살았노. 쯧쯧. 불쌍한 것. 은하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철이가 엄마를 더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은하 씨가 아이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 씨는 폭행과 기물파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와 은하 씨가 피해자로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밀쳐져서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와 은철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일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은철아, 괜찮아? 응. 엄마, 아빠 감옥에 가? 은하 씨가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은철아,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응. 알아. 엄마 때리면 안 되는 거지. 은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식당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은하야, 괜찮으니 천천히 쉬어. 식당은 내가 먼저 정리할게. 할머니,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 팔도 다쳤는데. 좀 쉬다가 와. 은하 씨는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팔의 멍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은하 씨, 보상금 계산이 끝났습니다. 네, 교수님. 250억 원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받으시는 금액은 239억 원입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적네요? 네, 매장유산 보상금은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실질세율이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안에 입금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39억이라는 돈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은하 씨는 휴대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길어서 몇 번을 세어봐야 했습니다. 239억.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식당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하야. 식당 수리비하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안 돼, 이건 너무 많아.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힘들 때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받아주세요. 은하 씨가 할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은하야.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 이제 식당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하지. 이제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뒷산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 입구에 작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전시관이었습니다. 유물 사진들과 시아버지가 쓰신 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한 사람이 이곳에서 역사를 지켰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박은하 씨, 이곳 관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월급도 드리고요. 네, 하겠습니다. 은하 씨는 매일 아침 전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산을 관리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은하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철이 교육이었습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럽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은철아, 이 돈은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것에서 나온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돼. 응, 엄마. 알았어. 은철이도 자주 전시관에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어느 날 은철이가 벽에 걸린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멋있다. 은하 씨가 아이 옆에 섰습니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이 모든 걸 지키셨어.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까? 은하 씨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은철아, 이건 내가 지킬 필요 없는 거야. 왜? 이젠 나라가 지켜주니까. 은철이는 은철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은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 씨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재훈 씨가 보낸 거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면회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하 씨, 한 번만 면회 와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하 씨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하 씨는 산 근처에 작지만 따뜻한 집을 샀습니다. 은철이 방도 넓게 만들어주고 작은 정원도 가꾸었습니다. 재훈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은하 씨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은하 씨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은하 씨와 은철이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문화재가 있던 그 자리는 이제 보호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산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은철이가 산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나무 사이를 누비며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1년 전 비 오던 날 이곳에서 쭈그리고 울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은철이는 자유롭게 웃고 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은하 씨는 나무 그늘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은철이도 잘 크고 있고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지킨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은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아버지는 감옥에 갔습니다. 아이를 지킨 어머니는 희망의 미래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지킨 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요. 그리고 그 산 아래에는 은하 씨와 은철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철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기 새 봤어. 진짜 예뻤어.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은하 씨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은철이 좋은 거 봤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산 위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모녀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킨 산은 이제 은하 씨와 은철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비웃었던 그 산이 세금만 나간다고 조롱했던 그 땅이 결국 이 모녀를 구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 산이 언젠가 진짜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걸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따뜻한 반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쓸모없다고 비웃던 산이 결국 은하와 은철이를 구했듯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의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됩니다. 당장은 힘들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묵묵히 지키고 버티는 그 시간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아이를 버린 아버지는 감옥으로, 아이를 지킨 어머니는 미래로 갔습니다. 결국 최고의 승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도 은하처럼 언젠가 환한 빛을 만나실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